우리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살 빼고 나서 한 2년 이상 유지해야 우리 몸에 이 몸무게가 나한테 맞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어트 과정에서 무리하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금방 풀어져요. 나 이제 목표 달성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얼마 못 가서 금방 쪄버리잖아요, 요요 현상. 그래서 사실은 PT를 하고 헬스장 가고 전문가들한테 트레이닝 받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 장기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PT 아예 안 가도 돼요, 장기간 성공하려고 그러면. 일상생활에 할 수 있는 운동이 뭐 있냐 하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반드시 PT장에 가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 PT장에 가서 운동하는 게 내한테 스트레스화 되는 순간에 다 날아가요. 이게 더 재밌게 해야 돼요. 운동만으로 살을 뺀다는 거는요, 생각보다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70kg 내외 있는 사람이 밥 한 공기 더 먹었어요. 그걸 아마 운동으로 태우려고 그러면은 탁구를 1시간 상당히 많은 운동량이 필요해요. 순수한 운동으로 빠지는 속도는 굉장히 느려요. 자, 그러면은 왜 운동을 시키나? 나중에 살을 좀 빼고 나서 유지하는 데는 이 다이어트를 유지하는 것보다 운동을 계속하는 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운동을 장기간 할 수 있는 거야 돼. 그러면은 뭐 운동을 조금씩 나눠서 하면 효과가 없지 않아요? 사실 실제 연구를 보면은 평소보다 운동량이 좀 늘면은 밤에 잘 때 자면서도 에너지를 주로 지방으로 쓰더라, 운동하느라. 그래서 운동은 에너지 소모량으로 볼 때 얼마 안 되고 몸무게를 빠지는 속도로 볼 때 좀 느리지만은 장기간으로 지방을 계속 태우면서 빠진 살을 유지하는 데는 최고다. 그러면은 운동을 계속 해야 된다. 근데 PT나 이런 데 가서 계속 할 수 있으면 해라. 근데 그게 어렵다 그러면은 평소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라.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죠. 평소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뭐 있을까요? 뭐 계단 오르기, 지하철 타고 가다 한 정거장 전에도 내려서 걸어가기. 근데 같은 운동을 해도 숨이 가빠야 돼요. 천천히 백화점 쇼윈도 보듯이 걸으면서 아, 이 꽃이 아름답네 이러다 보면은 운동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그래도 효과는 좀 떨어지죠, 상당히. 숨이 가쁘다는 거는 일종의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신호잖아요. 우리가 지방이 연소가 되려고 그러면은 산소 없이는 안 돼요. 내가 숨이 가쁘고 산소를 많이 요구한다는 거는 지방을 좀 쓰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숨가쁜 운동을 해야지.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이 숨을 가빠도 노동은 뭐 무거운 걸 들면서 헉헉거리는 것보다 즐겁게 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도 덜 나오고 지방이 더 효율적으로 타겠죠. 그래서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면은 사실은 지방을 제일 먼저 갖다 쓰는 게 어디냐면 내장 지방이거든요. 뱃살이 빠져요. 몸무게는 천천히 빠져도. 그래서 다이어트 안 하고 운동만 열심히 하면 뱃살이 좀 줄어요. 몸무게는 덜 빠져도. 그런 효과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이어트 하면서 인식 조절 플러스 운동을 같이 해야 되는데, 약간 숨가쁜 운동을 해야 되고. 전에는 요만큼 속도로 걸었을 때 숨이 가빴는데 나는 이제 다음에 해봤더니 안 가빠. 그러면은 내가 지방을 태우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속도 내든지 조금 더 걷든지, 그래서 조금씩 양을 늘려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뱃살이 들어가는 걸 느낄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매일 하는 게 좋고, 근데 그걸 PT만 하고 그 다음 날은 거의 안 움직이고 엘리베이터 타고 운전해서 다니고 거의 운동량이 없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점심시간에 동네 한 바퀴 돌고 오고, 뭐 어디 갈 때 빠른 걸음을 걷든지, 아니면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아파트 사는 사람은 7층이면은 한 7층에서 빨리 올라가든지, 처음에 순간 보면 한 3층만 올라가고 3층 엘리베이터에 있는데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는 게 효과적인데, 그거는 당장 눈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면 몸무게가 그것만 해서는 안 빠질 테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뱃살이 주는 걸 느낄 거고요. 나중에 빠진 살을 유지하는데 아주 효과적이고, 거기에 식사요법까지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이겠죠. 마지막으로 주말에 몰아서 운동할래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것보다 좋긴 좋은데, 조기 축구회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잖아요. 그러면 효과 다 날라가요. 그런 것들 주의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저는 운동량 좀 늘려야 될 때 한꺼번에 안 늘려요. 천천히 늘려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운동량 한꺼번에 늘리면 다음날 골로 가요.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어. 요만큼 하고 한 일주일 있다 이렇게 늘리기가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빨리 걸을 때도 내가 10분 걷겠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천천히 걷는 거예요. 걷다가 점점 속도를 내서 피크를 이루고 내가 저기서 멈추겠다 싶으면은 한 1, 2분 전에 속도를 천천히 걸어서 이렇게 멈춰야 돼요. 워밍업 쿨다운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생활화하는 게 좋아요.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숨어있는 심근경색증이나 뇌경색 질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하는 거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의 차이가 뭘까요? 100m 달리기는 유산소 운동일까요? 무산소 운동일까요? 무산소, 유산소라는 경계는 애매해요. 사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우샤인 볼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뛰고 나면은 별로 숨도 안 가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나 1등 했어 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100m 뛰고 나면 헉헉거려. 그래서 우사인 볼트한테는 뭐 유산소 부분이 좀 있긴 있지만 유산소 부분은 요만큼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무산소 운동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래서 무산소, 유산소 그렇게 가르지 마시고 그냥 숨가쁜 운동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숨이 가쁘면 뭐든지 괜찮아. 집에서 스쿼트 운동해도 돼.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이제 계단 오르면 숨 가쁘잖아. 유산소 했고 나고 자기 만족하시면 돼. 그걸 계속 반복하시라. 그럼 효과 좋아요. 축장년층도 걸어야 돼요. 안 걸으면 안 돼요. 그 무릎 아프다 안 걸으면은 그 다음에 무릎이 더 퇴야 돼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 다리 쪽에 있는 근육량이 생각보다는 우리 몸을 잘 지탱해주고 코어 근육이라는 거죠. 이 허리하고 이쪽을. 이 코어 근육이 튼튼한 사람, 안 튼튼한 사람은 노년의 삶이 달라져요.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낙상의 위험도 높고 만성 무릎 통증, 허리 통증, 골관절염으로 고생을 많이 해요. 거기다가 근육이 우리만 혈당 조절이나 이런 데 큰 역할을 하는데 없으면 당도 높아지고 구조혈증도 잘 생기고 대사증후군의 위험도 높아져요. 그리고 하체 근육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코어 근육의 중요성은 너무나 간과돼요. 예를 들어 우리 모친께서도 몇 년 전에 낙상을 당하셨거든요. 다행히 저희 모친은 괜찮으신데 요즘 어르신들 한번 굴러 떨어지고 나시면은 움직이지 못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못 움직이니까 거기에 욕창이 생기고 피부가 썩어 들어가면서 다 사망하는 경우가 나서 요즘 여성 호르몬제 치료하고 골다공증 이야기가 나온 게 그걸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려고 치료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면은 나중에 나이가 들수록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 무엇보다 자존감이 없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만성 피로에 고생을 해요.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뭐 피곤하고 그러면 또 스트레스 호르몬 많이 나오고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정신 건강에도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항노화 하는데 항노화는 비타민제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 식사요법으로 근육량 적정히 늘리고 그 다음에 몸을 계속 심장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해줘야 그게 항노화지. 어떤 음식 항산화해서 노화에 좋다? 아니에요. 하체 근육 이걸 잘 지켜내고 그걸 잘 유지하는 게 항노화고 노인 연령에 들어갈 때 삶의 질을 좌우해요. 그래서 근육량을 나이가 들수록 유지하면 좋은데 요즘 문제가 뭐냐면 다이어트를 자꾸 하다 보면 근육이 빠지잖아요. 그것도 문제고 위고비나 뭐 마운자로나 이런 좋은 약들 나온다고 했는데 이 약의 제일 큰 부작용은 내가 보기에는 근육 소실이에요. 살 빠지는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다이어트 과정에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 클리닉에 오는 환자들 올 때마다 근육량 계속 측정해. 근육 빠지면 저한테 잔소리 너무 많이 듣고 가세요. 나이대별로 조심해야 될 건 있는 것 같아요. 50대, 60대 되면 특히 여성들은 50대 이후에 폐경이 오잖아요. 뱃살이 나오면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때 우울증이 같이 와요. 그런 기분상의 문제, 그 다음에 남성들은 또 나이가 들면 혈압 문제, 혈당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런 문제들을 같이 개별적으로 맞춰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크게 원칙은 변하지는 않아요. 숨가쁘게 운동해라, 10분씩 나눠서 해도 하루에 30분은 꼭 채워봐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재미있게 운동해라, 그 다음에 큰 근육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해라,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반드시 찾아라. 그렇게 하면 좋고 나이가 들면서도 뭐 예를 들어 다 춤추고 이런 재밌잖아요. 그게 재밌는 거 찾아야 돼. 대신 끝나고 나서 술만 먹지 말고 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술을 먹고 나면은 식욕을 자극해요. 그래서 술을 먹은 팀, 안 먹은 팀에 무슨 닭갈비인가 그걸 먹였는데 칼로리가 1.5배, 2배 정도 차이 났던 것 같아요. 삼겹살을 먹으면서 소주 한잔하고 먹어보고 맹물하고 먹어보세요. 먹는 양이 확 차이 나요. 그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은 왜 그렇게 살이 빠지느냐? 식욕 조절 중추를 다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를 안 먹기 때문에 살이 쑥 빠져요. 술만 찾아서.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 술은 살을 찌게 한다. 특히 안주를 기름진 걸 먹을 때는 확실하게 찌게 한다. 같이 회식을 하더라도 누구는 찌고 누구는 안 찌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초대사량이 좋아서 먹어도 안 찌는 사람이 있어요. 기초대사량 가만히 앉아있어도 나가는 에너지잖아요. 하루에 60에서 75%를 차지하는데 기초대사량이 좋아지면 같이 먹어도 안 찌죠. 기초대사량이 굉장히 중요한, 하루에 2000칼로리를 먹더라도 1200칼로리 그걸로 날려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유산소 운동이 기초대사량에 도움이 되는 건 심장의 근육이라든지 심장의 기능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근력이 많으면 하루에 소모하는 에너지 자체가 늘어요.
근육량을 좀 유지하려고 하면은 그냥 집에서 스쿼트 운동을 해도 좋고 벽짓고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면 하더라도 적절한 근력 운동이 같이 되고 유산소 운동도 좀 같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 이런 운동을 해줘야만 근육이 늘어요. 그러니까 근력 중심의 운동은 한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은 가능한 매일 하면은 기초대사량이 아주 좋아져요. 일단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고요. 그러나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식후에 바로 운동하는 거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은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소화불량 이런 게 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식후에 운동을 그 시간밖에 안 된다. 그런 분들은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아까 이야기하는 대단한 운동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약간 숨가쁠 정도. 그 정도 하면 대부분이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밥 먹자마자 10km 마라톤 뛴다. 별로 좋은 생각 아니죠? 근데 공복에 운동하는 거는 요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조금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스트레스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몸 안에 이제 대사 반응, 인슐린 분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공복에 운동을 하면 과도한 운동, 특히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는 운동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공복도 가벼운 운동, 그다음 식후 한 30분 이후에는 좀 강한 운동을 해도 좋고 그 다음에 특히 당뇨병이나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먹고 있는 약하고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혈당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의사하고 반드시 상의하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고요. 근데 오전에 하면 좋죠. 오전에 하면 하루 종일 몸이 또 개운해지고 그 다음에 밤에 잘 때 기초대사량도 높아지니까. 근데 이제 너무 늦게 운동을 하면은 예를 들어 밤늦게 탁구를 쳤다 칩시다. 졌어. 억울하지 않겠어요? 밤에 깊은 잠 자겠어요? 그럼 너무 밤늦게 자극적인 운동을 잠을 안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긴 나은데 밤늦게 살 빼려고 일부러 한다 하고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가벼운 운동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오전에 가볍게 운동하는 게 좋고요. 그렇지만은 밤에 운동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안 하는 것보다는 좋다. 그러나 밤에 수면을 방해할 정도의 운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 제대로 하는 사람은 뱃살부터 빠져요. 같이 굶었는데 어떤 사람은 지방을 빼고 어떤 사람은 근육을 빼요. 그럼 지방을 빼는 사람들은 아까 지방을 어디서 있는 걸 제일 잘 빨리 쓴다고 했죠? 배에 쌓여있는 내장지방. 그래서 비만 치료를 오랜 기간 했잖아요. 이 환자들 신기하대요. 어떻게 이제 뱃살부터 빠져요? 특히 윗배. 이게 확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뱃살은 안 들어가고 얼굴만 쑥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뭐겠어요? 근육 빠지는 사람. 그래서 다이어트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 지방이 타는 순서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내장 지방이 빨리 좀 타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체지방이 타고 그 다음에 제일 늦게 빠지는 지방이 있어요. 아랫배하고 허벅지 지방. 그쪽은 조금 늦게 빠져요. 근데 그쪽 지방이 활성도가 적어서 그래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쪽도 지방이 이렇게 있어야 특히 여성들이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임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애의 체온을 유지하고 애를 잘 보호하려는 그런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쪽의 지방이 간헐적 역할도 하니까 반응을 잘 안 하게 그렇게 진화되어 온 거 아니냐 하고 설명하더라고요. 간 근육에 있는 지방이 제일 나빠요. 간 근육은 인슐린이 작용하는 내분비 기관이에요. 그 인슐린이 작용하는 내분비 기관에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혈당도 빨리 높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 더 큰 문제는 간이 또 계속 거기에 채이고 나면은 지방간이 생기고 지방간이 좀 더 진화하다 보면은 간염, 간경화로 넘어가요. 심지어는 간암까지 가요. 비형 간염에 대한 예방 접종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간암이 조금씩 생기고 간경화가 생기는 이유는 요즘 뚱뚱해져서 거기 지방이 많이 차여서 그런 면도 또 있어요. 비알코올성 간질환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근육은 대표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기관인데 거기 지방이 박히면은 인슐린이 아무리 작용을 해도 별로 기능을 못해요. 혈당 청소를 잘 못하고 지방 분해도 방해하고. 그 다음에 나쁜 지방이 어디겠어요? 내장 지방. 내장 쪽에 있는 지방은 아드레날린 그 수용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자극이 좀 빨리 분해를 해서 피 속에 에너지를 쓰게 만들거든요. 대신에 이게 너무 채여 있으면 너무 빨리 분해가 되겠죠? 그럼 대량으로 혈관 속을 가서 기름이 떠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 기름이 간이나 지방에 박히기 더 편할 거고 그 다음 혈관목을 녹슬게 하고 또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게 하다 보면은 이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아까 혈당 떨어뜨리는 역할도 하지만 인슐린이 막 많이 작용을 하면은 동맥경화가 쉽게 생기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자극하다 보면은 암 발생의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비만과 관련된 암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 여러 이유로 생기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비만이 일으키는 암이 뭐 있겠어요? 유방암, 대장암. 유방암은 물론 여성들이 애를 안 낳아서 에스트로겐의 노출 기간이 길어나서 그렇기도 하지만 비만도 한 부분을 차지해요.
뚱뚱해지면은 계속해서 비만 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나오게 돼 있거든요. 유방암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까 인슐린 저항성도도 심해지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대장암의 위험도 높아지고 신장암의 위험도 높아지고 갑상선암의 위험도 높아지고 그래서 맨 처음에 아시아 지역에서 제가 비만과 암의 관계를 처음 발표를 했어요. 그때는 별로 우리 한국인이 뚱뚱하지도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게 위암, 폐암, 간암 이런 게 많았는데 과연 늘까 했는데 지금 이 나이 돼서 봤더니 확 늘어버렸어요. 미국하고 별로 다르진 않더라고요. 교수님들이 뭐라 하셨냐면 한국인은 미국인하고 유럽인하고 유전자가 달라서 유방암하고 대장암 없는 거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비만은 요즘 암의 지도도 바꿔버렸어요. 마른 비만의 정의가 좀 애매해요. 큰 틀에서 공감하는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은 근육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사 반응이 안 되고 지방은 많이 쌓이는 거예요. 특히 지방이 아까 특히 어디 많이 쌓인다고 했죠? 대만볼록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진짜 뚱뚱한 사람하고 많이 차이 나느냐? 질병에 따라 달라요. 혈압은 아무래도 덩치 크고 온몸에 다 지방이 있는 사람이 혈압이 좀 높은 편이고 마르고 이런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당뇨나 대사질환 이런 게 좀 높고 그래서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질병마다 다르니까 할 수는 없는데 둘 다 나빠요. 근데 특히 좀 문제가 되니까 나이가 들수록 마른 비만이 많아지는 거지. 또 여성은 폐경 오고 나면 더 많아지잖아요. 또 다이어트 많이 하셨던 분이 폐경 오면 뱃살이 나오네, 갑자기 혈당이 높아지네, 혈압이 높아지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고 고지혈증 생기고. 그래서 마른 비만을 좀 없애려고 그러면 몸무게에 만족하지 말고 본인이 좀 재어보고 근육량이 너무 떨어진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운동하면서 계속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체지방이 빨리 쌓이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근육이 울퉁불퉁한 사람, 근육이 너무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건강할 것 같지만 사실 오래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혈관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이 좀 높은 경우가 많아요. 혈압도 좀 높고. 왜 그러냐면은 피 속에 있는 지방을 지방세포가 잡아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세포의 활성화를 너무 적게 돼 있는 그 사람. 오늘 같이 삼겹살을 먹었는데 피 속에 들어왔는데 삼겹살 흡수돼서 이걸 청소를 잘 못해. 그러면 이놈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벽도 망가뜨리고 동맥경화도 유발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량은 체지방 1%꼭 건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체지방 1% 사실 생존하기 어렵고요. 체지방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체지방이 여러 역할을 해요. 아까 아디포카인이라는 물질은 내분비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체온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체지방이 없으면은 단열재 작용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은 적절한 양을 갖고 있어야 돼요. 좋기는 CT나 MRI 찍어보면 참 좋고요. CT나 MRI 비용 비싸고 그 CT나 이런 것도 방사선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건 좀 어렵고 일단 체지방 측정기 있잖아요. 이거 갖고 내장지방 측정하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못 재요. 왜냐하면 그건 전기를 흐르고 그냥 예측을 하는 건데 되게 많이 틀려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허리둘레 재는 거지. 허리둘레가 남성은 90, 여성은 85cm 넘으면은 내장지방이 좀 쌓였나 보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피하지방이 좀 많아서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나이가 들어서 생긴 그 90, 85cm 이상은 내장지방이 좀 많아요. 근데 피하지방이 많은지 내장지방이 좀 궁금하면 배 한번 만져봐요. 물컹물컹 만져지면은 그래도 같은 90cm인데 피하지방이 좀 더 많구나. 근데 나이가 많을수록 이 피하지방보다는 내장지방이 훨씬 많아요. 전 세계 다이어트 방법 몇 년 전에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한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 10만 개가 나왔냐 하면은 A라는 연예인, B라는 연예인 다 다이어트 방법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헤아린 거예요. 근데 그런 다이어트 방법을 하면은 아주 흥미로운 거는 거의 다 빠졌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병원에 미국 학생하고 한국 학생을 입원시켰어요. 근데 미국 학생한테 한식을 먹였고 한국 학생한테 미국 식사를 먹였어요. 그러면은 우리 예상하기로는 한국 학생이 미국의 기름진 음식을 먹었으니까 살이 찌고 미국 학생은 한식을 먹었으니까 살이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둘 다 빠졌어. 그럼 왜 그럴까? 사실은 어떤 식사든지 본래 식사하던 패턴을 바꾸기만 하면은 자기 입맛하고 맞지도 않고 우리 몸이 거기에 반응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살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효과는 반짝, 또 시간이 지나면 금방 낮아져요. 그래서 전 세계 어떤 다이어트는 웬만하면 효과가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이 실패로 가고 지속하지 못한다. 이게 불변의 진리죠. 요즘 기름기 많이 먹는 다이어트 그런 거 했잖아요. 기름기 없는 음식 오늘부터 계속 먹어보세요. 빠지긴 빠져요. 근데 대부분이 뭐가 빠지냐면 근육이 많이 빠지죠. 그 다음 다시 찔 때 금방 다시 찌고 지방이 더 늘어나 버려요.
결국은 이런 다이어트를 하면은 다 실패한다. 옛날부터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두 끼 먹는 사람들이 세 끼 먹는 사람보다 더 뚱뚱해. 두 끼 먹는 사람들이 칼로리도 적게 먹고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도 적게 먹어요. 근데 왜 뚱뚱할까? 세 끼 먹는 사람에 비해서 두 끼 먹는 사람들이 100칼로리당 먹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량이 칼로리당으로 따져봤을 때는 훨씬 많아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끼니를 거르게 되면은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그 다음 끼니에 달고 기름지고 짠 음식을 찾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만 내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풍족이 되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사람은요 하루에 셋포인트라 그래서 먹는 양이 한계가 있어요. 내가 2000칼로리 정해놓으면 나는 2000칼로리가 맞아 해서 우리 뇌가 식욕을 조절해요. 신기하죠. 근데 조금 더 먹었으면 다음날 적게 먹게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걸 막 흔들리는 게 끼니 거르고 일부러 뭐 다이어트하고 하면 이게 막 흔들려요. 흔들리다 보면은 이 셋포인트로 정해진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우리 몸이 이러면 나 죽을지 몰라 하고 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기능이 한계가 걸려요. 그러면 이 셋포인트가 여기에서 여기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게 요요 현상이죠. 또 다른 건 뭐냐면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내가 느끼면 몸이 느끼면은 그 다음에 반응하는 거는 조금만 먹어도 그걸 다 지방으로 저장하려고 쑥쑥 빨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임상에서 많은 경험을 해보면은 두 끼, 한 끼 먹는 사람 세 끼만 바쁘더라도 몇 킬로 그냥 빠져요. 근데 물론 세 끼 먹으면 칼로리는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살 빠지기는 훨씬 편해요. 왜 그러냐? 일단 내가 음식이 충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호를 주면은 뇌는 안심을 해요. 그래서 식욕을 막 자극하지 않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많이 분비를 안 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은 지방 분해가 방해되거든요. 그 다음에 뇌는 이제 충족이 됐으니까 아침을 먹고 나면은 점심 끼니 때 전에 아침을 안 먹었을 때보다는 덜 먹게 해요.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같이 있으니까 사실은 세 끼 먹는 것이 두 끼 먹는 거, 한 끼 먹는 것보다 훨씬 잘 빠지는데 특히 아침을 먹는 경우가 더 효과적으로 저희들 분석해서 나왔어요. 근데 새끼를 먹을 때 새끼를 다 푸짐하게 먹으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하루 칼로리를 정해놓고 그 시간대에 맞춰서 식사하는 게 살 빼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침을 챙겨 먹는데 요즘 바쁘잖아요. 아침을 무리해서 챙겨 먹지 말고 아침에 잠시 배에 신호를 주는 거예요. 내가 약간 포만감을 느끼게 만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덜 분비하게 하면은 점심 때 적게 먹게 되고 아침에는 사과 먹어야 돼. 아침에 뭐 갈아 먹어야 돼. 사람마다 별 이야기를 다 해요.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상관없어요. 근데 먹는 방법에는 좀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혈당이 높아지잖아요. 혈당을 빨리 높이는 음식을 먹고 나면은 지방 분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인슐린이라는 게 분비돼 가지고 피 속에 떠다니는 여러 가지 음식물이 지방 조직에 잘 저장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당을 빨리 안 높여야 돼요. 근데 또 우리 뇌는 포도당만 쓰기 때문에 이 포도당을 약간 들어가서 뇌에 좀 충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은 되도록이면은 탄수화물 조금 그 다음에 약간 포만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백질 들어가 있는 거 약간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흰 빵보다는 호밀빵 거기에는 약간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을 천천히 높여서 인슐린 분비를 좀 덜 오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흰빵 같은 거 식빵이나 이런 것들은 먹으면 빨리 올라가요. 그 다음에 우유 같은 걸로 단백질 좀 보충해주면 효과적이겠죠? 근데 많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아침에 신호만 주면 돼요. 그러면 점심 때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권하고 싶고요. 근데 단백질만 먹는 건 바보 같은 일이고요. 그렇게 먹지 말고 어떤 사람은 과일을 먹겠다고 그래요. 과일 좋죠. 좋은데 열대 과일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혈당 빨리 높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스로 갈아 먹으면 별로야. 아침에 바쁘니까 다 주스로 갈아 드시는데 즙을 짜게 되면은 섬유소가 다 빠져나가. 그 섬유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흡수 속도가 빨라지죠. 즙을 짜면 당이 다 나오는데 그 당을 먹으면 혈당이 빨리 높아지잖아요. 사실은 생과일을 먹는 게 더 효과적이죠. 아침은 가볍게 먹어요. 빵 한 조각하고 우유를 먹으면 약간 장이 좀 안 좋아져서 약간의 차, 커피와 같이 먹어요. 근데 이제 가끔은 저도 정신이 없어서 못 먹는 때가 있는데 점심 때 그러면 많이 먹게 돼 있어요. 아마 아침을 먹고 뷔페에 가보시면은 자기도 모르게 기름진 거 많이 담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걸 안 담으려고 노력을 하죠. 일단은 유행하는 다이어트 따라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시면은 유행하는 다이어트가 3년 이상 간 게 있나요? 거의 없지 않아요? 제가 한 30년 가까이 진료를 하면서 처음에 진료했던 때 유행했던 다이어트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효과가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요즘 진료실에서 만나는 비만 환자분들 보면은 근육은 요만
이만큼밖에 안 남았고 지방은 이렇게 많은 분들 많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다이어트 실패를 반복했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행하는 다이어트 하면은 근육 소실이 많아. 지방 덜 빠지고. 빠진 근육이 근육으로 보충될까요? 그게 아니라 지방이 더 늘겠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몸이 돼요. 왜냐하면은 근육량이 기초대사량을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하거든요. 근데 기초대사량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에너지의 60에서 75%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가만히 있어도 날아가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끼니 먹는 게 어떨까요? 하루 3끼 정도 가볍게 먹어도 돼요. 그 다음에 하루 칼로리를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운동을 대단히 열심히 하면 좋은데요. 대단히 열심히 해서 운동이 스트레스화되면 살 안 빠져요.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 나오니까. 대신에 운동을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먼저 찾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잠을 잘 자야 돼요. 밤늦게 하루에 한 7시간 정도 자는 게 좋고요. 일정한 시간에 자는 게 좋아요. 수면이 흔들려 버리면은 우리 몸이 상당히 위급한 상황인 줄 알고 지방분해를 방해하고 기름진 음식을 더 찾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또 밤에 수면이 안 좋은 사람, 코골이가 심하거나 이런 사람들 깊은 잠을 못 자서 하루 종일 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거든요. 또 혈압도 높아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과정이 스트레스화되면 안 돼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에너지를 저장하게끔 돼 있고 에너지를 빨리 낼 수 있는 기관에 많이 넣으려고 그래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내장 쪽에 있는 지방이에요. 뱃살 나오면 스트레스알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의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 호르몬의 대표적인 분비되는 호르몬이 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스테로이드 계통의 호르몬들이 몸에 나오면요,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는데 선천적으로 아니면 몸의 질병 때문에 많이 나오거나 또 질병을 치료하다가 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나오는 병이 있어요. 그걸 쿠싱병이라고 그러는데 팔, 다리는 이렇게 가늘고 배만 볼록 나온 형태가 보일 거예요. 이 스트레스 때 나오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자체가 지방을 내장 쪽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 나오게 해주는 게 다이어트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다이어트가 즐거워야 되지? 다이어트가 축제 살자. 나는 이렇게 운동했는데 못했어. 그 다음날 내가 왜 못했을까? 그거 갖고 스트레스 받고 다이어트 100% 실패합니다. 그런 거는 조심해야 돼. 첫째, 5분, 10분 내에 먹는 거. 빨리 먹으면 그 시간에 가서 놀 수 있으니까 좋죠? 근데 5분, 10분 내에 먹으면은 먹고 나서 배부름을 느끼려고 하면 뇌에 신호를 줘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뇌에 제대로 신호를 주려면 한 20분 내외 정도 식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나서 배의 포만감을 잘 느끼게 하려면은 물을 적절히 먹어줘야 돼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TV나 이런 언론에서 물 먹으면 소화 효소가 희석이 돼서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물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그랬나 하고 찾아봤더니 아직까지 범인을 제가 20년째 못 찾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물을 안 먹으면은 부피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칼로리가 밀도가 높은 음식이 들어가서 오히려 비만에 안 좋아요. 두 번째는 소화 효소를 희석할 정도로 물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큰 거 하나 식사 시간에 먹어야 될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 먹는 거 굳이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지만은 중요한 건 밥에 물 말아 먹으면 안 된다. 밥에 물 말아 먹으면 5분 내에 먹는다. 그래서 그건 안 좋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소모하는 에너지를 기초대사량이라고 그랬는데, 기초대사량이 왜 생기느냐? 첫째,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우리 몸은 36.5도라는 체온을 유지해야 돼요. 그 다음 심장은 1분에 60회 내지를 이렇게 계속 뛰어야 돼요. 우리 간은 가만히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를 대사 반응하고 당을 조절하고, 우리 장도 계속 먹어온 음식을 소화해야 되고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콩팥은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계속해서 걸러내야 되고, 근육도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다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소모하는 열량이 기초대사량이에요. 근데 그게 하루에 나가는 에너지 60에서 75%를 차지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에너지를 쓰는 기관이 어디냐 하고 봤더니 우리 뇌예요.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는 뇌는 지방을 안타깝게도 에너지로 못 써요. 단백질도 못 써요. 대신에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만들어지는 포도당밖에 없어요. 근데 포도당을 써야 되는데 탄수화물 나 오늘부터 안 먹을 거야 하고 극단적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은 그 뇌는 급하게 어떻게 하냐면은 근육이나 이런 일부 기관에서 포도당하고 비슷한 걸 만들어내요. 그게 케톤제라는 거예요. 케톤체가 형성이 되면은 입에서 냄새가 나고 사람이 약간 멍해지면서 이런 변화가 생겨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근육은 칼로리가 얼마 없고 근육은 빨리 분해된다고 그랬죠? 그 몸무게는 빨리 빠져. 살이 빠지니까 되게 좋잖아요. 그러나 내가 오래 못 견뎌요. 근데 내가 멍해지면은 안 먹을 수가 없어, 탄수화물.
그럼 다시 탄수화물을 먹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을 때 근육이 보충될까요? 아니죠. 지방이 더 늘어나보지. 근육은 가늘어지고.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더 문제가 돼. 여성들은 폐경이 오고 나면요,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또 뱃살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런 다이어트 많이 하다 보면 다리나 팔에 근육이 별로 없어요. 근데 뱃살이 나오면서 무릎에 관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대사 반응이 안 좋아지니까 순간적으로 혈당이 확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이 근육의 대사 반응인데 이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달 넘어져서 낙상도 잘 일어나고 폐경 이후에 삶이 좀 나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유명 저널에서 어떤 분이 분석 결과에 의하면은 하루에 먹는 음식 중에 탄수화물 비율이 50%가 되는 사람이 제일 사망률이 낮더래. 그런 것까지 같이 본다 그러면은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다이어트는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해도 살 잘 빠져요. 몇 년 전에 혼밥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분석해보자 했는데 아주 너무 재밌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혼밥을 하는 사람들 중에 남자, 여자로 나눠서 분석을 해봤더니 남성은 혼밥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뱃살도 나오고 대사증후군의 위험도 높아지고. 그런데 여성은 하나도 영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성들은 관리를 잘하는구나. 남성은 혼자 살면 안 되는구나. 그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잘해야지 하고 생각했죠. 근데 요즘 최근에 해봤더니 전에는 남녀 차이가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요. 근데 혼밥이 여전히 문제야. 혼밥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요리 안 하잖아요. 우리가 처음 연구할 때보다는 배달 문화가 너무너무 활성화가 돼버렸어요. 여성은 옛날에는 요리를 좀 하고 하셨는데 또 여성들도 요즘 사회 참여가 점점 많아지고, 그다음 혼자 사는 여성은 또 자기 밥벌이를 해야 되잖아요. 남성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혼밥이 사실은 문제가 되죠. 근데 가족끼리 먹으면은 아무래도 상대방의 건강을 생각해서 음식을 조금이라도 덜 기름지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혼자는 일단 내 혼자 바쁘고 그다음 짧은 기간에 빨리 먹어야 되고, 그 다음 혼자 있을 때 좀 외롭고 그러니까 소주도 한잔하고 맥주도 한잔하고, 이런 식의 음식의 종류, 음주, 그 다음에 같이 먹는 식탁의 문화, 이런 것들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조절하는 방법은 같이 먹어도 단백질이 좀 많고, 그 다음 같이 탄수화물을 먹어도 약간 섬유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 그런 형태로 천천히, 그 다음 물하고 같이 많이 채소에 싸서 먹고, 이로 해서 부피감을 만드는 게 방법이고, 배부르게 먹지 말고 위가 3분의 2쯤 찼다 싶을 때 숟가락 놓아버리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배고플 것 같죠? 생각보다 안 그래.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지나면은 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줄어들어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지방, 나트륨, 밀도를 줄이고, 자기도 모르게 먹는 단 음식을 좀 줄이고, 탄수화물을 조금 혈당을 빨리 안 높이는 형태로 바꿔라. 이게 방법이죠.